회장님이 걸으십니다. 비서실장의 외침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성그룹 강민혁 회장이 12해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이 모두 포기했던 그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죠. 대체 누구야? 저 애가 어떻게?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전국 최고의 의료진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저 어린 소녀가 해냈다는 사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녀가 품고 있던 비밀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열흘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열흘 전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할머니, 저 배 안 고파요. 할머니가 더 드세요. 12살 소녀 서연이 라면 그릇을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도로 서연에게 밀어줬죠. 내가 먹어야지. 학교 가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니. 둘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한 봉지의 라면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어둡게 방을 비추고 있었죠. 서연은 그날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서연이 또 도시락 안 싸왔네. 맨날 급식만 먹더라. 옷 좀 봐. 작년 거 그대로 입고 다니잖아.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선생님들은 서연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특별히 도와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우편함에서 독촉장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밀린 고지서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괜찮아. 할머니가 내일 또 일자리 알아볼게. 70살 할머니는 아직도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어도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죠.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의 머릿속에는 흐릿한 기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아빠의 손길,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엄마.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영성그룹 강민혁 회장, 12해째 휠체어 생활. 전국 명의들도 포기한 불치병. 서연은 그 기사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서연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경비원이 지키는 호화로운 저택들. 서연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가장 크고 웅장한 저택 앞에서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영성그룹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어이,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경비원이 서연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이런 곳에 나타난 게 수상해 보였던 거죠. 저기,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뭐? 애가 장난하나. 썩 꺼져.
경비원은 서연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제가 회장님을 걷게 할 수 있어요.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걷게 할 수 있다고? 하하, 이 미친 거지 애가. 경비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죠. 강준호, 영성그룹 강민혁 회장의 장남이자 전무였습니다. 뭐야, 저 애는? 강준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부터 해진 가방까지 마치 쓰레기를 보듯 쳐다보는 눈빛이었죠.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코웃음을 쳤죠. 회장을? 너 같은 게? 하하, 웃기고 있네. 썩 꺼져. 여기가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제가 회장님을 걷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성큼 다가와 내려다봤죠.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하냐? 전국의 명의들도 포기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걷게 한다고?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강준호는 아버지가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였죠. 아버지가 죽어야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경비, 당장 이 애를 쫓아내. 잠깐. 그때 저택 안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걸어 나왔죠. 한수진, 강민혁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소란이 들렸다고 하시네요. 한수진은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서연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회장님을 뵙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아, 너 혹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택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이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서연의 집백체는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즐비했죠. 넓은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강민혁 회장이었죠.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걷게 할 수 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하,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50대 중반의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박재욱 교수,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이자 회장의 주치의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박재욱 옆에는 40대 중반의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재아 같은 병원 교수였죠. 그는 박재욱과 달리 서연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죠. 애야, 지금 장난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헛소리를. 박재욱이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벌레를 보듯 했죠. 저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회장님을 걷게 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뭔데? 내가 의사야? 물리치료사야? 아니면 무슨 자격이라도 있어? 강준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할머니는 손녀가 걱정되어
택시비도 아끼지 않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70살의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서연을 끌어안았죠. 저희 손녀가 실례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 사기죠.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재욱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기꾼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강준호도 거들었죠.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소녀가 아버지를 낫게 한다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니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70살 노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수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죠. 하지만 강준호와 박재욱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강민혁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내 눈빛이 마음에 든다. 한번 해보거라.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이 애한테? 강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죠. 조용히 해. 내가 결정한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준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한 결정입니다. 박재욱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12해 동안 회장님을 돌봐왔습니다. 전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모여서도 못 고친 병을 이 어린애가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나? 어차피 이대로 죽을 몸인데. 회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12해 동안 휠체어에 갇혀 지낸 남자의 절박함이었죠. 좋아. 딱 사흘만 줄게. 사흘 안에 변화가 없으면 당장 나가는 거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할머니에게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쓰는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히 좋은 곳이었죠.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 눈빛이 심상치 않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서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만 알고 있었죠. 그 어린 손녀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의 다리를 살펴보는 서연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 있었죠. 뭘 하려는 거냐? 먼저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서연이 회장의 다리 여러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윤재아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손 움직임. 설마. 윤재아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가 대체 뭘 한다는 거야? 박재욱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만지작거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지만 서연은 집중했습니다. 회장의 척추, 골반, 무릎, 발목.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 모습은 12살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전문성이었죠. 회장님,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응?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아무 감각이 없어야 하는데 뭔가 미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던 거였습니다. 뭔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착각이겠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강준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죠. 야, 너. 강준호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키 큰 남자가 작은 소녀를 압도하는 구도였죠.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누가 시킨 거야?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같은 거지애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고친다고? 웃기지도 않아. 강준호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잘 들어. 당장 실패했다고 말하고 나가. 알았어? 만약 계속 여기 있으려고 하면. 강준호가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린다는 말이었죠. 겁먹었지? 그럼 됐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꺼져. 강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밀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박재욱이 회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 애를 당장 내보내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났을 뿐인데 뭘 알아? 회장님, 제가 12해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애를 믿으신다는 겁니까? 박재욱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회장을 낫게 한다면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테니까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회장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동작들을 했죠. 회장의 다리를 특정 각도로 들어 올리고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수진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뭔가 찌릿한 게. 뭐라고요? 박재욱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건 대체. 윤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서연의 손 움직임, 치료 방식. 그건 분명 이태준 교수님의 방식이야. 그런데 어떻게. 윤재아는 뭔가를 깨달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12해 전에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건 우연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에요. 박재욱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게. 한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12해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발가락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건 우연이야. 근육 경련일 뿐이라고. 박재욱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모두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12해 만에 움직인 발가락을. 조용히 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 힘들다는 감정과 동시에 희망이 차올랐죠. 계속해봐라. 네. 서연은 침착하게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지켜보던 강준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강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낫는다는 건 자신의 경영권 상속 계획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 할머니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죠. 서연아, 조심해서 가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서연이 복도를 지나 저택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붕. 검은 세단 한 대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켜며 서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으악.
서연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는 서연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쳤죠.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쿵! 서연은 화단에 떨어지며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죠. 서연아, 서연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차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수진, 박재욱, 윤재아, 그리고 강준호. 무슨 일입니까? 한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차가 우리 서연이를 치려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니요? 여기 차가 어디 있습니까? 박재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밤이라 잘못 보신 거겠죠. 강준호가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죠. 착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가 놀라서 헛것을 본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어린애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박재욱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땅에 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죠. 선명한 급정거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한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팔에 붕대를 감고도 다시 회장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쳤는데 괜찮겠니? 회장이 처음으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죠. 그날 오후 강준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박 교수. 네, 전무님. 저 애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아버지가 정말 나으시면 큰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박재욱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 애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제 친구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죠. 어떻게? 간단합니다. 저 애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회장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니까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해요. 할머니가 동의하겠어? 동의 안 하면 할머니를 먼저 처리하면 되죠. 두 사람의 대화를 복도 한켠에서 윤재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윤재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할머니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화장실이요. 서연이 방을 나선 사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조용히 해, 할멈. 남자들이 할머니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돌아온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서연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서연아, 무서워. 할머니가 서연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서실장님. 2분, 제 방으로 오세요. 여긴 위험합니다. 한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던 거였습니다. 한수진의 방으로 간 서연과 할머니에게 한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죽이려 하는지 알아요. 강 전무와 박 교수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눈빛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병을 앓으셨거든요. 하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회장님을 낫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한수진의 보호 아래 서연은 안전하게 회장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회장의 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이 회장의 다리에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었죠. 회장님,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괜찮다. 해봐라. 서연의 손이 회장의 척추 아래쪽을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특정 각도로 올렸죠. 회장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파. 아프다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프다고 했어. 내 다리가 아프다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지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럴 수가. 박재욱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회장님, 발을 움직여 보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움직였습니다. 12해 만에 자신의 의지로 움직인 거였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움직여. 내 발이 움직인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이건 불가능해. 박재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 애가 대체 어떻게... 윤재아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저 치료법, 저건 분명 이태준 교수님의... 윤재아는 12해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태준 교수, 그분이 개발한 혁신적인 재활치료법. 하지만 그분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설마 저 아이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준호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곧 다시... 닥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아버지가 낫는 게 싫으냐? 그게 아니라... 나가... 회장의 명령에 강준호는 이를 갈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사리가 가득했죠. 그날 저녁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앉거라. 네. 너는 대체 누구냐?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어 봤습니다.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야. 저 밖에 있는 전국 최고의 의사들도 못한 일을.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누군가에게 배웠을 뿐이에요. 누구한테?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요. 내 아버지가 의사였나? 네. 이름이 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말하기 싫으면 됐다. 하지만 회장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는 다른 목적이 있지? 나를 낫게 하는 것 말고.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역시 예리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좋아. 기다리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내가 나를 낫게 해주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날 밤 윤재아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였죠.
서연이, 맞지? 서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윤재아야. 그리고 너 혹시 이태준 교수님을 알아?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너의 치료법은 이태준 교수님의 방식이야. 나는 그분의 제자였거든. 윤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 그때 내 나이 정도였지. 그 아이 이름이 서연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정말 이태준 교수님의 따님이구나. 윤재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스승님을 배신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승님이. 윤재아가 흐느꼈습니다. 12해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터져나온 거였죠.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윤재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참회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죠. 일어나세요. 서연아,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윤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죠. 알겠어. 내가 다 말해줄게. 윤재아는 서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이었죠. 12해 전. 이태준 교수님은 재활의학계의 전설이었어. 윤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셨어. 척추 손상 환자들을 다시 걷게 하는 방법이었지. 나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교수님을 따랐어. 하지만 박재욱이 그 연구를 탐냈어. 교수님의 논문과 치료법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그걸 막으려 하셨어. 하지만 박재욱은 영성그룹과 손을 잡았어. 당시 강민혁 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학병원에 거액을 투자하려던 시기였거든. 그래서요? 박재욱은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 이태준 교수님이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모두 거짓이었어. 윤재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겁이 났어. 박재욱을 거스르면 내 미래가 없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침묵했어. 비겁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교수님은 모든 걸 잃으셨어. 직위도 명예도 연구도.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윤재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아가셨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게 있어. 뭔데요? 내 어머니, 김지은 씨 말이야.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려 했어.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 2년 후 어머니가 증거를 모아서 박재욱을 고발하려 했거든. 윤재아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아가셨어.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어. 증거가 없거든. 하지만 박재욱과 강준호가 그날 밤 통화하는 걸 들었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서연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죠? 미안해. 나는 그것도 막지 못했어. 비겁해서. 윤재아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말해봐라.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태준 교수의 딸이에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태준 교수? 12해 전 회장님께서 아버지를 탄압하셨죠. 박재욱의 거짓말을 믿으시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서연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2해 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박재욱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네. 아버지의 연구를 훔친 건 박재욱이에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아버지를 없앴죠. 증거는 윤재하 교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연구 노트예요. 제가 회장님을 치료한 방법이 모두 여기 있어요. 박재욱 교수가 발표한 논문들도 모두 이 노트에서 나온 거죠. 회장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렇다면 나는 회장님도 피해자예요. 박재욱에게 속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태준 교수를 믿지 않았어. 내가 박재욱 편을 들었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해 준 건가? 복수하려고?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진실을 알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준호와 박재욱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해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태준은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박재욱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닥쳐.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을 얼렸습니다. 박 교수,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그게 회장님, 대답해. 이태준 교수의 연구를 훔친 게 당신인가? 박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노트를 봐. 이게 이태준 교수의 것이야. 그런데 당신이 발표한 논문과 똑같아. 설명해봐. 회장이 노트를 내던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12해 동안 나를 치료한다면서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았어? 이 어린아이는 사흘 만에 내 발을 움직이게 했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강준호가 말렸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마. 회장님, 제발. 경비, 이 사람들을 내보내. 박재욱과 강준호는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강준호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죠. 이 계집애, 내가 가만 안 둬. 그 목소리에는 진짜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진이 급하게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위험해요. 강준호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한수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당신 어머니 김지은 씨의 사망 사건. 경찰 보고서에는 자살로 되어 있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점이요? 목격자가 없어요. CCTV도 모두 고장이었고 유서도 필적 감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수진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망 당일 밤 박재욱과 강준호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머물던 호텔 근처에서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증거는 부족해요. 하지만 윤재하 교수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윤재하가 서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있었죠. 서연아, 이걸 내게 줄게. 이게 뭐예요? 10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나한테 전화하셨어. 나는 비겁하게도 도와드리지 않았지만 그 통화를 녹음해뒀어. 윤재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 교수님, 저 김지은입니다. 제발 증언해주세요. 박재욱이 제 남편의 연구를 훔쳤다는 걸 교수님은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제발이에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박 교수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저도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들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윤재하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욱과 강준호의 대화였죠. 그 여자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확실하게 해. 이태준처럼 조용히. 알았어. 사고로 처리하면 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야. 나는 그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윤재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살인자나 다름없어.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으니까.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이 녹음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윤재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호의 권력이 막강해. 증거를 뭉개버릴 수도 있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때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한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면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요? 네.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면 강준호도 박재욱도 손쓸 수 없어요. 전국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 서연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머물던 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할머니, 서연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려 하자 윤재하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갈게. 윤재하가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업고 나왔죠.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을 했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불을 껐습니다. 조사 결과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소방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강준호 군, 회장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내 아들이.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한수진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강준호의 부하가 서연과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한수진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 아직이에요, 회장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증거를 없앨 거예요.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기자회견까지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걸어서 나오시는 그 순간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알았다. 내 계획대로 하자. 그날 밤 윤재아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스승님과 사모님을 배신한 죄를 갚을게. 교수님, 기자회견에서 내가 모든 걸 증언할게.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내가 비겁하게 침묵했던 것까지 전부. 윤재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12해 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였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민혁 회장이 12해 만에 걷는다. 뉴스가 이미 전국에 퍼졌고 모두가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연이 회장을 도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래. 그리고 서연아.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가시죠, 회장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죠. 그리고 강민혁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2해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던 남자가 지금 걸어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의 옆에는 작은 소녀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서연이었죠. 강준호와 박재욱은 객석 뒤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죠. 안녕하십니까. 영성그룹 강민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실입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서연입니다. 올해 12살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 교수님의 외동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태준 교수님은 12해 전 대한민국 재활의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짓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이태준 교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교수님의 부인 김지은 씨도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살인이라는 말인가?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에 윤재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윤재아입니다. 이태준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윤재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재욱과 강준호의 대화가 대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여자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확실하게 해. 이태준처럼 조용히. 알았어. 사고로 처리하면 돼.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살인 공모잖아. 녹음일은 언제야? 김지은 씨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윤재아가 소리쳤습니다. 강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강준호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라고.
너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박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욱 씨 영구절도,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박재욱이 발버둥 쳤지만 그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째, 이태준 교수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둘째, 제 전 재산의 절반으로 이태준 의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의대생들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의학 연구를 돕겠습니다. 셋째, 김지은 씨의 진실도 밝히겠습니다. 그분은 용기 있는 고발자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거짓 속에 살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제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남자가 12살 소녀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서연 양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할게요. 회장님도 피해자시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수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비서실장님, 아니, 한수진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뭐려? 당신이 다 한 거예요. 한수진이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서연과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해냈어. 서연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의 명예를 되찾았어. 엄마의 진실도 밝혔어. 그리고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할머니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이태준 의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지팡이조차 필요 없었죠. 오늘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태준 교수님의 뜻을 이어갈 인재들입니다. 객석에는 서연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서연은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죠. 서연아, 내가 나중에 큰 의사가 되겠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나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래, 그래. 우리 서연이는 뭐든 할 수 있어. 행사가 끝나고 윤재아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 이태준 의학재단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서연아, 요즘 공부는 어때? 재밌어요, 교수님. 특히 재활의학이요. 역시 내 아버지 딸이구나. 윤재아가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계속 공부해도 돼요? 물론이지. 그건 내 거니까. 고마워요.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연구를 더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 기대할게. 서연이 밖으로 나가자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서연이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리고 서연은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었을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가난하고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살 소녀가 전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을 무릎 꿇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하고 어렸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요? 기억하세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